인류의 전쟁 역사와 함께해온 보병은 다양한 전장에 맞게 그 장비 또한 발전해왔다. 특히 로마 중장 보병은 글라디우스와 필름, 방패를 주력으로 삼아 세계를 제패했으며 15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최초의 열병기 화승총은 신분제와 군대 조직을 뒤흔든다. 반면 총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한 동아시아는 많은 군대를 보유함에도 점차 유럽에 뒤처지기 시작한다. 동아시아가 총기 발전에 뒤처진 이유는 무엇이며 이 격차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병의 변천사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심지어 불을 붙여서 시빵이었다면 이제는 찰칵 시빵 이렇게 하는 훨씬 더 빠른 총이 탄생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보병 기동력에 속도가 붙으니까 전술 혁신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1535년이 되면 이제 무기 목록에서 석궁을 폐지하고요. 머스킷 화습 총병을 대량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동서양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하나인데 원인이냐 결과를 떠나서 머스킷은 한중일이 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조총 화승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톱니하고 나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할 때 나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톱니와 나사가 동서양을 갈랐다고 그러는데 톱니를 못 만드니까 시계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석궁을 제대로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잖아. 결국 누구는 톱니가 동서양을 갈랐다고 그러는데 톱니 장치로 만들어지는 모든 거를 못 만들어요. 근데 톱니는 깎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톱니를 정교하게 쓰려면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게 만들면 강도가 안 나와요. 총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해서 되겠냐고요. 그게 강도를 만들려면은 금속공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동양에서 일본도가 뭐 동양에서 가지 일본에서 그러지 막 써는 것처럼 나오지만 쇠가 안 돼요. 다마스커스 강이 요즘에 또 유명해가지고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든 식칼도 있습니다. 그냥 세 자릿수가 넘어요. 근데 사실 다마스커스 강도 그렇게 최강이 아니고요. 그걸 보고 유럽에서 금속공학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야들이 특수강 같은 걸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끝내 머스킷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중일은 끝까지 못 만들어요. 인조 때 하멜이 한국에 표류하러 올 때 머스킷을 갖고 오거든요.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총이 수준이 다르잖아. 근데 그때 정승분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총은 맞는데 이건 못 만든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만 포기한 게 아니라 다 포기했어요. 여기서 무기의 역사만 가지고 보면 동서양이 나뉘게 되는 거고 중국이 병력이 많잖아. 그래서 사실 한국이나 일본도 유럽의 봉건제에 비하면 군대가 훨씬 많고 아까 고구려 때 벌써 우리가 이렇게 로마 군단병처럼 조직을 했다고 그랬는데 유럽은 로마 군단 이후로 기사가 날뛰는 것은 기사가 잘 싸우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행정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지들끼리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직력이 안 되는 군대였는데 훨씬 병력 효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한중일이. 그런데 총이 나오면서 일반 이제 병들이 군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 대량의 군대를 만들고 뭐 사관학교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고 옛날식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병력 수나 효율에서도 밀리기 시작해요. 전쟁사로 보면 정말 심각한 역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근대 현대사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머스켓, 나사와 톱니바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머스킷 총, 아커버스 총들은 1000발 쏘면 몇 방 맞나 그래서 몰아서 쏘는 버전이었다면 이 총들을 혁신적으로 명중률을 높이는 이 기술이 개발이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강선총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1440년대에 총열에다가 강선을 판 총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총탄을 회전시킬 목적으로 강선을 판 게 아니라 쏘면 흑색 화약이 재가 끼잖아요. 그 재 빼낼 목적으로 총열 안에다 홈을 파놨었어요. 근데 이게 강선총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도 그렇고. 근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규격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는 왼쪽으로 파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파고, 누구는 4번 파고, 누구는 5번 파고, 이게 규격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강선총도 초기에는 총탄을 장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전장식으로 장전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총이 발전이 좀 더디다가 17세기쯤 되면 부싯돌 격발 방식의 플린트록이라는 총이 개발이 되거든요.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일대에서 스냅하운스라는 차륜형 화승총이 개발이 돼요. 이 스냅하운스가 뭐냐면은 이것도 네덜란드어예요. 딸깍거리는 수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싯돌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번 격발될 때마다 쳐가지고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차륜형 화승총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서 썼어요. 거의 향후 200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영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운베스 머스킷이 등장을 합니다. 160년 동안 영국 보병의 표준 화기로 자리 잡았죠. 네. 근데 이 총은 강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준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중률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가까운 데서 쏘면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한 240m 떨어져서 쏘면 표적이 5m가 넘어가도 20발 쏴도 한 발 맞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전술은 하나밖에 없죠. 어깨 맞대고 최대한 가까이 걸어가서 일제 사격을 해야, 그래야 명중률이 그나마도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영국 군의 그 당시의 전술이 어깨 맞대고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 하나 싶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전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혁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40m까지 걸어갔어야 되거든요. 그걸 쏘려면은. 그래야 명중률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40m면 한 발 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장전. 장전을 하는 동안에 적이 달려오지 않을까요? 우리도 달려갈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빠른 장전. 빠른 장전. 그것도 좋은데 저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총검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착검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15세기 말에 바이온이라는 프랑스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서 최초의 총검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총신 밑에다가 갈고리 모양에서 찰칵하고 걸잖아요. 그 당시에는 총구 앞에다가 마개처럼 끼우는 거였어요. 그러면 착검하면 총구를 막잖아요. 사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르게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 유럽 군대가 그냥 이거 썼거든요. 근데 일선의 병사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저 총검도 그래서 발전을 해가지고 고리 모양의 총검이 발명되게 됩니다. 1678년에 그 총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총검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유럽에서 창병, 파이크병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편제가 또 한번 혁신이 된 거죠. 그리고 17세기 말에 보병 무기의 가장 대표적 또는 가장 강력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화기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수류탄입니다. 원래는 원나라에 화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고 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레네디어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에 막 퍼져나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척탄병입니다. 수류탄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척탄병 연대라는 이름의 부대가 있는데 네. 척탄병 부대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게 던지다 보니까 무거워요. 짚은 것보다. 체격이 좋아요. 투포한 선수처럼. 그러다 보니까 척탄병 부대는 나중에 척탄을 안 하게 된 다음에도 정예부대를 뜻하는 말. 그 2차 대전 때도 독일군은 여전히 무슨 척탄병 부대 그러는데 이게 체격 좋고 그리고 이렇게 화약을 던지니까 무서워서 이거 이렇게 덜덜덜덜 떨다가 땀 나잖아요. 뚝 떨어뜨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척탄병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나폴레옹 시대의 그 전쟁이잖아요. 프랑스의 시민군이 전 유럽을 호령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의 주력도 보병이었죠. 총이 여러 가지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심각하게 바꾼 게 엄청난 대량의 군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실 군대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왕정이 이제 좀 무너져 가면서 또는 왕정이 절대왕정으로 바뀌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총이 보병을 열흘 만에 보병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총이 생산이 돼야 들려줄 거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이제 산업혁명으로 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를 뽑아서 총을 들려줘서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삼위일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량의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대량의 군대를 만드니까 이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이거 갖고 뭐 하지? 세계도 정복할 수 있는데 뭐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그냥 가서 깃발 꽂는 거하고 내가 거기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직접 예리하게 지배한다. 옛날 같으면 영주 보고 충성을 서약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 휘하 행정 군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대량의 군대를 만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총검 얘기하셨는데 총이 나오니까 갑옷을 안 입게 돼요. 갑옷을 입으면 그 화승총 화약제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갑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검을 꽂았잖아요. 백병전을 해요. 갑옷 없이 백병전을 하면요. 살상률이 훨씬 90% 높아져요. 아마 거의 9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병사도 많아지지만 사상률도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읽을 땐 그냥 군대가 많아져서 많이 죽는 줄 알았어. 옛날 갑옷 입고 싸울 때는요. 의외로 많이 안 죽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맨몸으로 찔러대니까 어마어마하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화승총에 나오는 게 명중률이 10%도 안 되는데도 이거 반칙이다 소리가 나왔는데 총검으로 해서 지금 90% 이상이 죽는데 어떡하냐고. 워털루 전투 났을 때 전사자가 들판에 깔린 게 네. 몇만인데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명을 야전병원까지 운송하려면 4명이 필요하게 40,000명이 필요해요. 40,000명이 어디서 나오는 군대냐고. 그러니까 병사들을 무조건 맨몸으로 전쟁터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탄조끼 만들어야죠. 만들어. 이거 너무 빨리 나가셨다. 방탄조끼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 전에 방탄조끼 없을 때는 하여간 너가 맞아도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의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료용 키트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의료용 키트는 정확히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병사들, 보병에게 주는 장비가 달라진다. 아파 몰펜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병 장비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이걸 누가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했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내 생명은 구해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 시작한 게 공모제라는 걸 걸어요. 하긴 무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보병에 관련된 장비들이 나폴레옹 시대에 개발됐죠.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이 머리가 좋은 게 통조림도 사실 공모제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게 꼭 아이디어를 뽑아낸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병사들이 솔직히 지금도 통조림보다는 조리 음식 좋아하는데 그때 병조림이 먹을만 했겠냐고. 그러나 이렇게 너희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무튼 이러다 그리고 당시 또 사회 변화가 그때는 부르주아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도 되고 이 부르주아들은 어떻게든 돈 벌고 출세하려는 욕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라. 떼돈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병사들은 이런 걸 받으면 뭔가 뿌듯하지. 지금 보니까 나폴레옹이 단순한 군사력만 좋은 게 아니고 마케팅의 귀재였네요. 그러니까 괜히 황제 됐겠어요. 그래 네. 괜히 됐겠어. 그거 하니까 되지. 마케팅이란 말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자기 군인들한테도 그렇지만 저 부르주아한테도 그렇죠. 그렇고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면서 오. 홍보도 되고. 아니 왕권을 없앤 국가에서 본인이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기를 이런 걸 끌릴 만한 이유가 잘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용 제품을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공모하는 애들이 또 뭔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디자인이 나오고 디자인. 다양성이 나오고 약간 별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나이프 하나가 나와도
실제로 지금 보면 그게 그건데 당시는 막 공모를 했나 봐. 이게 뭐 길이가 어떻고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그리고 그때 잠낭 같은 거 뭐 로마군도 있었지만 배낭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것도 뭐 똑딱이 뭐 야. 합니다. 뭐 무게를 있었는데 적게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거는 것도 좋게 합니다.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 들소 가죽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방한이 잘 돼. 뭐지 저기 방수. 방수가 잘 되면 하여간 뭐 이런 온갖 소리 하면서 공모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나폴레옹 군대 배낭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쇼인 게 내가 분석해 봤더니 로마군 배낭하고 거는 게 똑같아. 몸에 거는 게 다 똑같지. 가만히 근데 보면 그 한 끗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마케팅이고. 네, 사실은 거는 거 똑같은데 그 저기 이게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근데 항상 지금도 그런데 나오는 제품하고 실제 납품되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실제와 다를 수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건데 이게 소수 군수 비리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모해서 갖다 놓을 때는 최고급 제품을 갖다 네, 놓는데 이 말이잖아요. 네. 정작 병사들한테 납품할 갈 때는 아메리카 들쏘는 무슨 쥐가죽으로 가는 거지. 레자. 쥐가죽이면은 그게 더 잡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농담으로 한 소리가 하도 엉터려가지고 칼을 탁 받으면 디자인이 멋있대. 네. 요즘 말로 뭐 맥가이버 칼 같은 게 오는 거야. 다 휜대요. 손가락으로 휘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냄비인데 얘들은 찬압 대신에 이렇게 좀 납작하고 손잡이 달린 냄비 같은 걸 줘요. 왜 그걸 줄게요? 스튜 같은 거 끓여 먹는 네. 정도. 얘들이 장거리 원정을 하니까 빵 같은 게 와도 거의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깡깡 단단한 얼어 겁니다. 있구나. 네. 그러니까 빵이고 고기고 간에 무조건 끓여 먹어. 끓여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칼보다 중요한 게 냄비다. 그래서 냄비, 물컵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의외로 구두솔, 옷솔, 면도 하는 면도 그 옛날에 하는 거 면도솔, 야. 면도기 이런 게 또 일체로 들어가요. 누가 프랑스 군인 아니랄까봐 정말. 뭐 면도 소리야. 또 면도 안 하면 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구두솔은 굳이 패션에 살고 패션에 주는. 아니죠. 우리 장교님한테 여쭤보세요. 왜죠? 지금도 군장의 필수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구두솔하고 구두약. 왜냐면은 그 비가 오거나 젖은 곳을 지나갈 때 아. 가죽에다가 구두약을 먹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다 젖어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구두약을, 그러니까 군인들 보면 전투화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능이 묻고 구두가 정비가 안 돼 전투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다 비차고 물새서 물집 잡히고 다 그렇게 돼요. 요즘 군대에서는 고어텍스를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장병들 보면 노란색 전투화 요즘에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고어텍스 제품이거든요. 이게 군대가 진짜로 이게 옷도 안 털고 수염도 길고 이러면 군기가 샥 빠져요. 위생에도 큰 네, 문제가 위생에도 생기죠. 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나이프, 포크, 식기 세트가 들어갑니다. 야전에도 군인이 손가락으로 먹으면 됐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야전이야말로 먹는 시간 한 때가 딱 인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먹게 해줘야 사기가 그나마 덜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거 중요해요. 나 앞에서 얼마죠? 지금 갑자기 보내서 단돈 59,900원.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될 정도로 아주 그냥 알찬 구성으로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아, 그럼요. 이런 구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국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살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시대에서 병사들이 그래도 내가 군인으로 보호받고 있고 최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머스킷은 유럽의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후 전열 보병들은 대열을 맞춰 일제 사격을 하는 전술을 채택하여 전장에서 활약한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 시기의 프랑스군 보병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장비들을 장비하게 되고 뒤이어 펼쳐진 총기의 여러 혁신을 통해 보병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 제복을 입었을 때 군인의 사기가 올라가야지. 제복을 입었을 때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건 싸워 보나 마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게 잘 갖춰준다고 절대로 잘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무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세기 이후에는 소총이 엄청 또 발달을 하죠. 19세기 전반기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뇌관의 발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알의 형태가 나와요. 원뿔형 총알. 그게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1832년에 영국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노턴 데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인도에 파견 갔었나 봐요. 거기 원주민들이 쓰는 화살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최초의 원뿔형 총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격발시키면 이게 팽창해서 총열을 틀어 막아가지고 방선 따라서 회전하는 그 총알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 기똥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영국에 있던 어떤 무기상이 이 아이디어를 채와서 비슷한 총알을 또 만듭니다. 뒤에 뭐 나무 뭐 목재판 하나 갖다 덧대가지고 만드는 이런 총알을 또 개발을 해요. 이 얘기가 흘러 1846년에 프랑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클로드 미니에 대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게 미니의 탄입니다. 요거를 납품을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군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상금 2만 프랑 받고. 표절 아닙니까? 표절이죠. 2만 프랑이 표절인데. 그래서 2만 프랑 받고 표절해서 본인은 대령까지 진급을 하고 교관으로 또 영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장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령에서 나가신 거 보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상업적으로 뭔가 한미천 잡으시려고 사업하러 가셨구나. 네. 분명히 그쵸. 레밍턴사 고문 이런 데로 갔을 것 같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총독의 고문관으로 가 있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건너온 총기 사업가 레밍턴을 만나요. 그래서 이 미니에탄의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난 그냥 팔았겠죠. 무심코 레밍턴 했는데 진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남북 전쟁에서 미군들이 쏘는 총기의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영국군에서 또 획기적인 발명이 나옵니다. 패트릭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후미 장전 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영국군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들다 보니까 뒤쪽에 밀폐가 잘 안 돼가지고 쏘면 화약가스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뒤쪽으로 새는 거예요. 그럼 사격수한테 오히려 큰 피해가 올 그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로 오니까 그냥 영국군은 브라운 베스 머스켓을 계속 씁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후미 장전 소총도 계속 개발이 돼 가다가 미국에서 크리스찬 샤프라는 사람이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후미 장전식 소총을 만들어요. M1859 샤프 퍼커슨이라는 총이 나오는데 그걸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뇌관이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스포츠 매니아셨어요. 근데 당시에 스포츠가 사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새잡이 사냥에 되게 특화되신 분이었어요. 어쨌든 이 새잡이 사냥을 하려면 빨리 쏴야 되잖아요. 비글 같은 게 막 돌아다니다가 꿩 같은 거 날아오르면 빨리 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심지에 붙여서 쏘는 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기에다가 뇌산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폭발에 민감한 게 있는데 이 뇌산에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뾰족한 공이 같은 걸로 치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만듭니다. 그게 최초의 뇌관이에요. 그게 나중에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제 현대식 뇌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뇌관의 발명 그리고 원뿔형 총알의 탄생 이게 원거리에서부터 살상률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하고 비가 와도 전천으로 총을 사격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낮은 포복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포복, 결합. 그래도 어깨 맞대고 40m까지 걸어가는 맞아요. 것보다 낫지 그거보단 않습니까? 낫죠. 그래도 유니폼에서 단추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옛날 유니폼은 좀 그 유니폼 같은데 갑자기 이제 군복이 너덜너덜해지는 게 우리는 그렇게 들었잖아. 보병은 땅에 걸어다니는 게 보병이 아니라 땅을 껴안고 사는 게 보병이다.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이 화약의 혁신이 일어나는 동안 유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프로이센의 후미 장전식 라이플 있죠.
드라이젯 니들건이 드디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작센 연합군 21만 명을 대패시켜요. 몰트케가 이 총을 사용을 해서. 물론 그 총만으로 하진 않았죠. 전신과 철도를 사용해서 기동의 혁신을 이루었고 어쨌든 저 총이 사용되면서 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기관총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탄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후미장전식 소총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총구를 결합시켜서 몇백 발을 한 번에 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862년쯤에 미국의 의사이자 발명가인 리처드 게틀링이 소위 게틀링건이라고 불리는 기관총 설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막 발전해 나가니까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지적을 하죠. 그 게틀링건 크랭크 수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으로 크랭크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맥심 기관총입니다. 그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최대 250발을 사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1898년에 미국의 존 브라우닝이 콜트 브라우닝 기관총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가스 압력으로 해서 소위 지금 우리 돌격 소총에 쓰이는 가스 피스톤 방식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분당 400발을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분당 400발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어깨 맞대고 걸어가면 다 죽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고 합쳐져서 1차 세계대전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기관총이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군 지휘부는 발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총 앞에 그냥 병사들을 세웠죠. 그게 프랑스군이 제일 돌출적이었는데 포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관총의 위력을 좀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대대당 2정밖에 배치를 안 했어요. 독일군은 당시에 6정 배치했거든요. 화력에서 비교가 안 되죠. 같은 시기에 그 포시 장군 밑에 있던 사람은 한 수 더 떴습니다. 그란 메종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격 작전에서의 무모함은 최선의 방책이다. 최소한의 조심성과 과감성이 모든 작전의 대책을 무력화시킨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 2차 대전 때까지도 못 버리더라고. 결국 전투의 승부를 좌우하는 건 정신과 의지다. 벨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기관총이 너무 위력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병사들이 참호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기관총으로 죽일 수 없고 기관총이 사거리 밖에서 결국 때려야 되는데 포병 화력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병 화력이 발전을 해도 근데 참호 안에 있는 보병을 잘 살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베를린 빌헬름 황제 물리학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 프린츠 하버에게 문의를 합니다. 포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책을 강구해라. 라고 해서 하니까 이 하버 교수가 대기 중의 질소에서 암모니아를 결합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질산염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의 고폭탄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이 하버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를린대의 화학 교수 발터 네른스트와 협업을 해서 염소가스 공격을 창안을 합니다. 독가스가 이제 발명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화학전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겨자가스도 나오는 거고 수십 종의 화학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요 당시에 이게 고폭탄 생산량이 증대되고 화학전이 전개가 되니까 독일군의 후티 장군이라는 사람이 후티 전술이라는 걸 만듭니다. 공격 준비 사격을 1시간 동안 엄청나게 퍼부어대고 돌파구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제80 돌격을 집어넣어서 수십 킬로미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 전술이 발전하니까 프랑스의 구로 장군이 종신 방어 전술을 또 만듭니다. 지대를 3지대로 나눠서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공격과 방어가 이렇게 동시에 발전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독가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현대 보병의 중요한 군장인 방독면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은 로마 시대 때부터 별로 변한 게 없었는데 로마 시대 때부터 여지껏 변한 게 별로 없었는데 방독면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말기에 전차가 등장을 하고 2차 대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보병들도 이에 대응하는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창으로 기사를 잡듯이 이제 또 전차를 잡는 대전차 무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게 참호전이라는 게 일렬로 쫙 서 있잖아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아까 말한 기관총은 참으로 피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몰살시키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보병의 대전차기가 나오게 되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죽여야 된다. 기관단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기관총. 이 두 가지의 혁신이 나오게 되죠. 대전차 무기로 이제 독일의 파운저바우스트, 그리고 미국의 그 바추카포가 유명한데, 소총의 경우는 이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전의 역사가 한 발 넣고 한 발 쏘고, 한 발 넣고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탄창을 넣어도 하나 땡기고 장전하고 쏘고. 근데 M1 소총 같은 경우는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8발 클립에 있는 총알이 계속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창을 꽂으면 수십 발도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관단총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M1 톰슨, 그리고 너무 유명하죠. 독일의 기관단총 STG-44. 우리에게는 악몽이었던 PPSH-41, 따발총 이런 게 있죠. 그럼 뭐 기관 단총은 이제 이 참호 내로 들어가서 적들을 빠르게 제압하는 뭐 용도로.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보병의 화력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폴레옹 때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병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활 장비 이렇게 갖춘다고 그랬는데, 수류탄 나오지, 기관단총 나오지, 바추카포 나오지. 그러니까 보병도 화력이 굉장히 세질 뿐만 아니라 진짜로 보병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거로 치면 기병, 군병, 뭐 도끼병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종합 전투 세트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장님, 듣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챙겨야 될 장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챙겨야 될 장비가 하나씩 늘더니 방독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제 슬쩍 지나갔어요.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펜저 파우스트니 로켓 런처 같은 거 대전차용 무기가 보병용 무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무기가 화력이 좋아지고 보병이 무기 종합 세트가 되고, 또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몸에다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장비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저걸 어떻게 다 매냐 그러는데, 이게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경량화, 소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웨어러블 근골격 장비. 요즘에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리고 있죠. 이제 우리 군도 아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무인 이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으로 내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드론봇이라고 그런 합니다. 드론들이. 네. 어쩌면 이제는 한 명이 로봇개 같은 거를 데리고 병사가 로봇 병사의 시종이 될지, 걔가 내 보급품 들고 오는 시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칫하면 로봇 병사의 시종이 될 것 같아. 이게 조종한다는 미명하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보병이 굉장히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병 개인 단위의 역할은 세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 1, 2차 세계대전에 걸쳐 개발된 유무선 통신은 보병의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랜 기간 보병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던 쥐레는 현대전에 들어와 공수 양면에 모두 활용하게 된다. 군사 최강 미군의 현재 보병 장비를 통해 본 국군의 발전상부터 신냉전 체제를 구축한 북, 중, 러의 보병 장비와 미래 발전 방향까지, AI와 유무인 체계의 등장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보병의 변천사 마지막 이야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